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형역 군장교 A씨의 영장 실질심사 오늘 열렸는데요. 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A씨가 완전 범죄를 꾀한 정황 등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가 나가는 중에 좀 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역 장교의 시신 훼손 사건부터 좀 짚어볼 텐데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10분 만에 끝이 났어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왜 유기했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고 끝이 났는데 결국 혐의 인정한 가운데 구속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본인의 지문이 이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한 그 테이프에 다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취재진들 앞에서는 일단은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긴 했지만 영장 심사에 실제로 들어가서는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거 관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도 물어볼 것이 많이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본인이 어쨌든 수모지되는 그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었고 이것은 사실상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추후에 도주가 우려가 된다라는 이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심사가 끝나고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에 순순히 현장에서 응했고 또 혐의를 시인을 했는데 이렇게 순순히 혐의를 시인한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어떠한 범행을 부인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다퉈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시신을 이렇게 강에 이제 유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언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신이 일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아 내가 잡히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상 체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원역 근처에서 본인이 체포됐을 그 당시에도 그냥 순순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그 단계에서도 자백을 일단 하고 양형에 있어서 어떤 뭐 유리한 요소가 있을지를 좀 꾀해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순한 태도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본인이 자백을 하고 굉장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게 피력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라면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아마도 뭐 경제적인 여력이라든지 본인이 합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제 사실상 합의를 이루어주게끔 좀 도와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는지 유무는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일 텐데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 행사를 하기도 했고 또 시신 훼손 장소로 택한 여기 건물이 철거 예정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완전 범죄의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본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지역에 가서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디에 어떻게 폐건물이 있고 언제 철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쨌든 이 시신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유기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살인할 그 당시에는 우발적일 수 있겠으나 예. 그 이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이것을 유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에 뭔가 자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라든지 수사기관을 제발로 찾아간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을까 돌덩이를 같이 넣어서 무겁게 해야 되겠다 내지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데 가서 실제로 시신을 훼손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 범행 당시에 굉장히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하나 범행 동기를 파헤쳐 가야 할 텐데 일단 피의자의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피의자는 아무 말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그 앞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두 사람 간 어떤 관계도 그렇고 범행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 향후 추가적으로 밝혀지게 될 부분들 좀 들여다보게 될 부분들, 쟁점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뭐 살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결국 선고를 내릴 때 양형을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범죄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비난 가능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 동기의 살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날 일단 본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발적이었는지 과거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이라든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도 아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텐데 포렌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긴 했는데 파손 여부가 굉장히 심해서 네. 지금 복구가 가능할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어떠한 통신 기기라든지 휴대전화를 빠르게 확보해서 포렌식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큽니다. 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렇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일단 뭐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신상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판단의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신상 공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일부 강력 범죄에 해당해야 됩니다. 일단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을 때 공개할 필요성이라든지 중대한 피해가 이제 야기된 경우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안은 요건에는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의 고려 가능성은 지금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의 신분의 중령이고 실제 작전을 수행하던 인원에 속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이제 군 차원에서 네. 이 신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하나의 요소는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얘기인데요. 이사를 얼마 전에 했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법무부가 이제 그 조두순의 이사 이틀 전에 경찰에 이사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사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따르면 이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이것이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이더라도 그리고 형을 살고 나오니 조두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성의 여지도 전혀 없었고 그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정말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에 저런 범죄자가 사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두순이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라는 점 이 부분일 텐데요. 이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주거의 비용을 대준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쨌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해서 거기 거주지, 그러니까 부인이 살고 있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계약 만료가 이제 4년 이후에 됨으로써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형편에 맞아서 여기엔 난 더 이상 못 살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이전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경찰이 이제 그 근처를 자주 순찰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겠죠. 지금 주민들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지금 위치해서 거주지를 잡았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가 학교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등교를 하던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성범죄자라든지 뭐 신상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거주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알림이를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과 항의가 반복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도보로 7분 거리라면 그렇다고 해서 주거의 자유가 있는 사람을 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뭐 좀 더 상시 배치한다든가 더 방범 활동을 더 세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밖에는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이런 불안감이 정말 100분 이해가 되는 것이요. 과거에 본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이렇게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나가서 산책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게 난 아무 짓도 안 했고 화가 나서 부인과 말다툼하고 나갔던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지켜야만 하는 그 반경을 넘어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감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주거지에 경찰관 2명이 새롭게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고성능 CCTV도 8대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거 주거지 옆에 이러한 방범 초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사실 국민 세금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많은 국민들의 항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일본 여성이 여권을 이제 출국을 하려면 단말기에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야 출국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인식을 시키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진입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실수로 내지는 술이나 뭐 약에 맞아요. 취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될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 상황도 아니었고 마약이라든지 약물에 투약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멀쩡한 정신으로 저렇게 출국장을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적발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여권을 인식하고 찍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 배치가 되어 있던 그러한 보안 요원에게 당연히 포착이 됐고 그 자리에서 제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성이 무엇인가 궁금한 상황이고 고의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걸 수 있을 텐데 무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겠죠, 보안 요원 입장에서. 근데 이 보안 요원을 폭행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검색 요원 폭행하거나
업무 방해한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항공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기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공항의 출국장이라든지 입국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항공보안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난동을 부려서 업무 방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을 제재하고 있는 요원을 폭행을 가해서 어떠한 협박을 가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네.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 위반이 명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 날에 바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했어도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국을 했으니까 수사에는 차질이 좀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차질 없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이미 이제 출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만약에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일본에 어떠한 공조 요청을 해서 사실상 범죄인 인도를 해온다라든지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에 비하면 조금은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일단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